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65. 사람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 돈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에서 투자하겠어요? 투자 안 하면 어떻게 사람 안 뽑는다는 거야. 자식 하나가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함께 부양해야 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어. PD님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를 봤어요. 작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대가 무너져서 0.65, 0.6명대가 된 거래요.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어. 그죠? 저출산. 궁금했는데 저출산이 문제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왜 이게 문제인지는 많이 조명받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꼭 기사를 읽어보긴 하는데, 기사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저출산이 현상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이 저출산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오늘은 좀 심도 있게 다뤄보죠. 첫 번째예요. 노동력 감소입니다. 당연히 출산율이 저조하면 사람도 줄어들겠죠. 그럼 일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당연한 결과죠.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사람으로 서비스 받았던 것들을 좀 못 받은 시대가 될 수도 있죠. 벌써부터 저 보면은 은행도 기계화되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어떤 식당은 이렇게 로봇으로 돼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뭔지 알아? 로봇 선박. 그런 거 보면서 좀 인간미 진짜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력이 감소해지는 거지. 우리나라는 특히나 천연 자원이나 관광 자원 같은 게 풍부하지가 않잖아. 사람이 자원이잖아. 근데 이 자원인 사람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이게 앞으로 막막하겠어요. 생산성이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로봇이나 이런 기술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로 노동력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AI가 등장해서 기술력으로 커버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을 거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같은 결정사도 AI가 해. 돼? 소통이 돼?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 언니 저 그 사람 너무 짜증났어요. 그럼 AI가 뭐라 그럴까? 알겠습니다. 짜증나셨습니까? 이렇게 진짜 겉으로만 얘기해 주는 거지 사람의 속마음을 만져줄 순 없잖아. 그리고 기술력이 100% 인간의 이 노동력을 커버할지는 진짜 미지수예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 같아요. 두 번째, 성장 동력의 둔화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쉽게 풀면 한마디로 국가 성장이 멈춘다는 거야.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야. 아이들로 따지면 아이 성장이 멈추는 거죠. 사람 없는 건데 왜 국가 성장이 멈추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감소하면 어떻게 돼? 소비 돈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럼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에서 투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 안 쓰죠. 투자 안 하면 어떻게 고용을 안 한다는 건 사람 안 뽑는다는 거야. 저희도 지금 이렇게 회원들이 많이 몰리니까 매니저를 계속해서 충원하고 커져나가고 또 저희가 돈을 버니까 또 세금도 내고 다 하는 거잖아. 이게 순식간에 안 된다는 거지.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감소가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새로운 사람들 고용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PD님들처럼 젊고 창의성 좋은 사람들이 뽑아지질 않는 거지. 아예 안 뽑으니까. 고용을, 그죠? 발전이 없겠죠. 그럼 회사도. 대부분 다 유지지, 유지. 유지 아니면 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세 번째입니다. 인구 노령화. 이거 진짜 크죠. 너무 심하죠. 지금도 심하잖아. 근데 인구 노령화, 노인이 많아지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단순히 뭐 노인 비중이 많아진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혹시 그거 알아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요. OECD 국가에서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평균의 3배야. 10명 중에 4명이 노인들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우리도 그러는 거야, 우리도. 그 많은 가난한 노인분들을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부양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야. 우리도 먹고 살기 팍팍한데. 그죠? 엄마, 아빠 부양할 수 있어요? 근데 대표님, 네. 옆나라 일본도 지금 출산율 저하되고 노인 많다고 지금 문제라는데 이건 꼭 비단 우리나라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일본은 한참 호황기 때 그때 많이 사서 걷어들인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일본에 있는 노인분들은 부자들이 되게 많아요. 오히려 젊은 친구들이 더 가난하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 우리는 둘 다 가난하죠. 근데 이 줄어든 젊은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 노인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형제 몇 명이에요? 동생 한 명 있어요. 자, 그러면 PD님하고 동생분하고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어요? 둘이서? 그분 할 수 있죠. 부양한다고? 뻥치고 있네. 근데 자식 하나가 부모님과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함께 부양해야 돼. 가능해요? 숨이 턱턱 막히지 지금.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데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못 살아. 그죠? 근데 이게 출산율이 지금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대한민국 미래야. 곧 우리한테 닥칠 일이야. 그래서 부양 인구가 1인당 0.4명이었거든요. 근데 1.2명으로 3배나 증가했어. 이거 알고 있었어요? 끔찍하죠. 심각합니다. 앞으로 훨씬 더 커진다는 거죠. 생각해봐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어서 지금 결혼을 안 하는 판국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
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도망치고 싶죠. 그래서 이렇게 노인들을 많이 부양하다 보면은 세금도 많이 걷지 않겠어요? 우리 세금 많이 내야 될 거야. 더 내야 될 거야. 그렇게 이제 부과되는 거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이러다 보면 어떻게? 국방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최근 10년 동안 병력이 20%나 감소했대요. 어때요? 요새 뉴스에 군부대 해체 많이 되죠. 군부대들 없어지는 거 많지 않아? 신병훈련소도 최근에 해체됐대요. 이건 진짜 충격인데요. 우리 지켜주는 병력 없어지는 거야? 전쟁 나면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단순히 경제가 무너지는 것 외에도 국가 안보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면 국민들 어떡할 거야? 이거 불안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병력수 줄어도 국방 기술을 강화되면은 뭐가 되지 않냐. 그러니까 병력 수가 줄어도 국가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아니란 생각 같아. 최소 병력은 필요하잖아 지키려면. 근데 그거조차도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이 이건 심각한데. 심각합니다. 심각해. 불안하네요. 국방에도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들 군대 보내야 되니까 관심 가져야지 어떡해. 이러다 보니 다섯 번째 지방이 소멸하게 돼. 없어져요. 어떡할 거야 이거. 인구가 줄면 당연히 조그만한 지방들이 없어지겠죠. 하나둘씩. 그럼 어떻게 대도시인 서울이 지방을 흡수할 거 아니야. 그죠? 도시가 이렇게 집중화되면은 출산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서울의 출산율은 0.5명대예요. 거의 낳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심각하네요. 출산을 안 하게 되면 이렇게 지방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지방이 없어지게 되면 또 아이를 안 낳는 게 계속해서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랑 광역시가 지방 도시보다 출산율이 실질적으로 낮대요. 그래서 이거를 총 정리해보면 여섯 번째, 국가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둔화되죠. 우리 같은 젊은 세대에도 여러분들 같은 젊은 세대가 부담스럽죠. 국방 이렇게 나라가 이제 약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국가 경쟁력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낮아지고. 지금은 세계 10위권에 우리가 지금 그 선진국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장담 못해요. 피디님들, 저번에는 우리가 딩크 찬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요새 왜 이렇게 딩크족이 많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한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이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두 번째는 한 명을 낳았으니까 할 도리 다 했다. 세 번째는 아직 그렇게 급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유가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2년 대한민국 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또 아이를 안 낳는 거죠.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대한민국 출산율까지 걱정하시나요, 대표님? 해야죠. 제 사업에도 지장이 있으니. 첫 번째입니다. 사회적으로 과도한 근무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이 연평균 1915시간을 일한대요. 되게 많이 하네. 이게 21년 기준. 좀 줄여야 돼. 너 빨리 퇴근하잖아. 이게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4위예요, 4위. 이게 공식 집계지 비공식으로 하면 훨씬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하루에 아이를 보는 시간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봐요. 출근 몇 시예요? 9시 하면은 6시부터 준비 일어나서 하잖아. 아이 언제 봐? 못 보죠, 아침에. 둘 중에 한 명이 데려다주고. 그리고 퇴근 몇 시예요? 뭐 한 6시 반, 7시. 7시 하고 집에 가면 몇 시 돼요? 8시, 9시 되잖아요. 아이 볼 시간이 몇 시가 돼요? 한두 시간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를 낳겠어요? 할 시간이 없는데.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줄 수가 없어요, 많이.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기가 힘들죠. 기업 입장이랑 개인 입장이 둘 다 너무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궁금한 게 사업주 입장에서 출산율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실행할 수 있을 만한 네. 방법이랄 게 혹시 있을까요? 방법을 하는 거는 저도 지금 아직 뭐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현재 처음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 매니저님 중에 한 분이 지금 저랑 아이가 동갑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이제 5시에 퇴근을 하세요. 아, 조기 퇴근. 조기 퇴근. 조기 출근도 안 시키고 출근은 똑같이 하시고 아이를 데리러 가야 되니까.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은 따로 없고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좀 아프셨어요. 왜냐면 이제 뭐 육아랑 하다 보니까 수술도 크게 했는데 대신에 이제 월급은 계속 나가고 몇 달 가서 쉬어라 그냥 그거는 그냥 그대로 처리해주겠다. 왜 그렇게까지 오래 가야 되니까 직원하고. 그리고 저도 워킹맘이잖아요. 그리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또 직원이고 아무한테나 또 그렇게 해주진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율을 해줄 수가 있죠.
있죠. 저도 이렇게 편의를 좀 봐주고 있지만 육아휴직이라는 게 사실 저도 육아휴직을 못하고 있잖아요. 사장 입장이지만. 그래서 이게 참 사실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율을 해줄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국가가 강제한다고 어떻게 쉬게 해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 내에서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빠른 경제 성장을 했지만 사실 기업 문화는 성장한 만큼 아직까지는 그렇게 따라가 주지 못한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시대적인 문제인데요. 과거와 다른 여성들의 경제 활동입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남자들만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가 아이를 봤기 때문에 육아에 대한 불편함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육아가 힘들어졌죠. 그리고 또 여자가 돈을 많이 벌수록 출산을 포기해요. 왜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자기 커리어에 지장이 있거나 돈 버는 게 이제 재밌으니까 굳이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그리고 힘드니까 일단은 아이를 낳는 순간 내가 이제 들어와서 아이를 봐야 돼. 누가 봐주지 않으면.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출산을 더 포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요. 국회 정책을 한번 봤어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여성 근로 시간이 1시간이 늘어날 때마다 1년 내에 여자의 첫째 임신 확률이 1%씩 낮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을 더 하게 되는 거고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대요. 일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겠어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리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은 일을 포기해야 되고 또 요새는 또 남자들도 육아휴직을 또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힘들어. 남자들은 특히 육아휴직 내고 나면 또 자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노동시장에서는 결혼이 페널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출산이 페널티가 되는 시대가 됐어요. 아, 여자가 옛날 결혼하면 불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게 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그런 문화가 있는 회사들도 있죠. 완전 대기업 아닌 이상.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내 자리가 사라질까 봐 회사 내에서 내 자리를 조금 튼튼하게 해놓고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자꾸 이제 출산을 미루는 거지. 사실 내가 없어도 회사는 정말 잘 돌아가잖아요. 이상한 착각을 해요.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개인적인 문제예요. SNS와 방송의 폐해입니다. 나 혼자 산다.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거 보면 어때요? 혼자 사는 거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아이 낳으면 막 고달프고 저런 아이만 낳을 것 같고 막 슬퍼 보이고 막 너무 힘들어 보이죠. 그러니까 어때? 결혼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또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SNS 보면 어때? 올려치기 문화. 외제차 타야 되고 명품 휴가 가야 되고 근데 결혼하게 되면 나 그런 거 못해. 애한테 다 줘야 돼. 결혼 안 할 때는 나 혼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걸 포기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비교 문화들이 우리를 늪으로 빠뜨리고요. 이렇다 보니까 아이를 안 낳는데 근데 솔직히 그 엄마들이 막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애기 나누면 다 어떻게든 키워. 그래서 옛날에 7명, 8명씩 나누면 다 어떻게 막 키우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나누니까 어떻게든 커요. 대표님도 걱정 많이 하셨어요? 엄청 많이 했죠. 근데 그냥 어떻게든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낳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번째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저출산 대책입니다. 현재 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돈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솔직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크게 되진 않고 도움이 되든가요? 아니요. 저는 솔직히 뭐 정부에서 돈 준다는 거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요. 타본 적 있어요? 뭐 아이 출산했다고 조금 지원. 얼마 주든가요? 50만 원 뭐 이렇게 주죠. 근데 뭐 한 번 정도 기저귀값 정도는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영구적이지 못해요 사실. 그리고 현금으로 주는 게 조금 시간이 지날 때마다 조금씩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더 현금으로 주는 게 많아지길 원하는 젊은 부부들은 그게 많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2년 더 계속 미루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와이프 나이 먹잖아. 또 아이를 못 낳을 수 있는 또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 부부는 뭐 이런 현금적인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런 정책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출산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출산하고 나서 조금 뭐 이모님 같은 거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기간을 좀 더 늘린다거나 그리고 뭐 아이를 조금 더 봐줄 수 있는 시터 이모들을 좀 구할 수 있는 정책 기관들을 좀 늘린다거나 그리고 우리 솔직히 아이 봐주시는 시터 이모님들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들 굉장히 많잖아요. 직장인 월급 이상이에요. 그렇지. 300 넘어요. 그거 직장인들이 하려면 한 사람 월급을 다 갖다 꼬라 박아야 돼. 그러면 솔직히 정부에서 해줄 거면 한 달 꼬라박는 비용의 절반을 그냥 매달 주든가. 근데 그거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지원금이 사실 평생 나온다
나온다 그러면 아이 낳을 수 있어. 근데 이게 평생 나오는 게 아니라 아기 낳을 때 잠깐 뭐 몇십만 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받으려고 아이 낳아서 내 커리어 잃는 거보다는 안 받고 안 낳는 게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래서 저는 이런 현금적인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이랑 함께 보낼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 시간이라든가 시터 이모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책을 신경 써주는 게 더 실질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지원 정책에 대해서 관심 많은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은 노이태근에 이런 거를 좀 시켜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뭐 의향이 아예 없진 않고 매일 뭐 시켜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시켜주기는 해야겠죠. 뭐 육아데이라고 해가지고 그죠? 방송용 멘트 아니죠? 아니에요. 진짜 해줘야죠. 그것도 해주고 뭐 기저귀값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해주면 좋긴 하죠. 오. 박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 지킬 건 지켜야죠. 요즘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게 된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지금 그렇게 됐고요. 정책을 봐도 아이는 그냥 맡기고 부모는 가서 돈 벌어라 그냥 그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돼야 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결혼을 하신 예비 부부나 결혼을 할 분들이나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막연하게 내가 출산은 언젠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서 육아는 어떻게 하고 분담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계획을 짜서 아이를 낳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효율적인 방법을 알고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또 이거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관계자분이 계시면 이것도 조금 참고해 주세요.